서울가정법원의 금속 책상이 팔꿈치를 차갑게 감싸고 있다. 김민주라는 내 이름 위에 붉은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귀에 확 들렸을 때 카카오톡 알림음이 시끄럽게 울렸다. 시어머니 이숙자라는 이름이 뜬 단체방에서 올라온 영상 썸네일이 눈을 찔렸다. 시누이 김수진이 크림색 스커트를 살랑거리며 내가 8년째 소중히 간직한 딥노셔스 VVIP 블랙카드를 손가락 사이에 꼬고 있었다. 오빠, 이거 봐. 우리 집엔 이런 카드라도 당연히 있어? 영상 속 수진은 신랑 후보로 알려진 젊은 남자에게 카드를 번쩍이며 웃는다. 그 표정은 마치 그 카드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녀의 물건인 것처럼 당당했다. 영상 하단엔 시어머니의 글이 달렸다. 새며느리는 진짜 상류층이야. 우리 아들 복됐지 직원이 이혼증명서 2장을 나눠주는 손길이 닿았지만 나는 영상만 계속 눌러보았다. 수진이 명품백 화보 촬영장처럼 꾸민 카페에서 포즈를 취하며 카드를 앞뒤로 뒤집는 모습, 남자가 감탄하는 표정, 시어머니가 옆에서 속삭이며 우리 수진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며 자랑하는 모습이 겹쳐 보인다. 혀끝이 쓰르릴 정도로 쓰다랗다. 김민주 씨, 확인해주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린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증명서를 주머니에 넣었다. 손이 살짝 떨리지만 그건 분노가 아니라 오랜 숨결을 내쉬는 탓이었다. 8년 전 결혼식 날 아버지의 말이 갑자기 귓가에 들린다. 민주야, 이 카드 받아. 김가 사람들은 체면을 아주 중히 본다. 너가 이 카드로 그들의 마음을 사고 우리 집과의 관계를 단단히 해줘. 이게 너가 그 집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아버지가 카드를 건넬 때 그의 눈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그때 나는 24살이었고 가정이라는 단어에 황홀해져 그 말을 믿었다. 결혼 초엔 시어머니가 민주가 카드로 사준 거라니 하며 친구들에게 자랑했고 수진도 언니 카드 빌려 좀 줄래? 하며 애교를 부렸다. 나는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며 항상 오케이 했다. 카드 대금은 매달 내가 직접 지불했고 가족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전 남편 김민석도 아내가 잘해줘서 고마워라며 겉으로만 감사를 표했을 뿐 한 번도 카드 사용 내역을 묻지 않았다. 이혼 결정은 지난달이다. 민석이 비서와의 관계가 들통난 뒤 시어머니가 남자는 그런 거 좀 해. 민주야, 내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래라며 나를 탓했을 때 나는 마침내 꿈에서 깨어났다. 오늘 도장을 찍는 순간 나는 김민주를 김가의 며느리에서 김민주로 되돌리는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와 수지는 아직도 내 카드로 자신들의 허영을 채우고 있었다. 법원 앞으로 나가는 길,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린다. 나는 영상을 다시 보고 시어머니의 글을 눌렀다. 그동안 내가 지불한 카드 대금, 그들에게 베푼 마음, 모두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진다. 손가락으로 카카오톡을 껐다가 현대카드 앱 아이콘을 누른다. 수진이 내일 에르메스 매장에 갈 거라는 소문을 어제 들었다. 나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콜센터 연결 버튼을 향해 손을 뻗는다. 현대카드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 수신 끝에 자동응답음이 끝나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딥노셔스 블랙카드 분실 신고를 하고 싶어. 카드 번호는 4120으로 시작하고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하나 명확하다. 겨울바람이 코끝을 시리게 해도 목소리는 떨리지 않는다. 작년 수진이 카드를 분실했다는 핑계로 한 번 교체했을 때 시어머니가 걱정 마. 우리 가족이라며 묻지 않았던 카드 번호를 지금도 완벽히 기억하고 있다. 분실이신가요? 도난으로 처리해 드릴까요? 상담원의 질문에 나는 즉시 답했다. 도난으로 처리해 주세요. 지금 당장 사용 중지하고 새로운 카드는 직접 수령하도록 설정해 주십시오. 도난 처리하면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카드사로 넘어가는 건 알고 있다. 이는 나의 첫 번째 수단이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법원 근처의 호텔 라운지를 들어갔다. 뜨거운 카페라테를 주문하고 테이블에 휴대폰을 놓았다. 현대백화점 앱을 다시 열면 딥노셔스 블랙 등급 아래 붉은색 글씨로 표시된 연간 결제액이 눈을 의식시킨다. 18억 3,200만 원. 내가 8년 동안 꾸준히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수익이 이렇게 사라졌다는 사실이 가슴을 죄었다. 월별 사용 내역을 살펴보는 손가락이 멈춘다. 지난 3개월간의 기록을 보면 12억 8천만 원이 신우이 김수진의 명품 구매에 사용됐다. 클래식 에르메스 백 2개, 구찌 스니커즈 5켤레, 루이비통 가방 세트. 각각의 결제 내역 뒤에는 압구정 로데오, 강남 신세계 백화점 등의 위치가 적혀 있다. 시어머니의 지출도 3억 7천만 원에 달했고 대부분이 동호회 회비와 명품 화장품 구매였다. 반면 가정생활비는 겨우 1억 8천만 원에 불과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다음 주 결제 예정 내역이었다. 에르메스 압구정점에서 9천만 원짜리 비르킨 35를 구매할 예정이라는 기록이 떠 있었다. 어제 수진이 친구와 통화하는 걸 엿들었는데 예비 시어머니한테 인상 좋게 보여주려고라며 기뻐하는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남아있다. 나의 신용과 돈으로 그녀의 결혼을 꾸미는 건가? 카페라테를 마시는 속도가 빨라졌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도 몸속의 차가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다시 카드사에 전화했다. 가족 카드 부정 사용 의혹이 있어? 모든 부가 카드는 즉시 정지시켜주세요. 그리고 지난 3년간의 모든 사용 내역과 영수증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상담원이 놀란 목소리로 확인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반복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나서는 강남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대학 동기였던 이재호 변호사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마를 찌푸렸다. 가족카드 부정 사용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영수증과 사용 내역만 확보되면 문제 없을 거다. 나는 미리 복사해온 카드 사용 내역을 테이블에 놓았다. 그리고 이것도 함께 해주세요. 그는 나에게 가족카드 부정 사용 및 사기성 소비 관련 형사고발장 작성을 의뢰했다. 사무실을 나올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었다. 휴대폰에 이재호 변호사의 메시지가 왔다. 고발장은 내일 오후에 준비할게. 영수증 사본은 빨리 보내줘. 나는 확인이라고 답장한 뒤 예비 신랑인 박지훈 씨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지난번 민석이 회의 때 우연히 얻은 주소였는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증거 전달 통로가 된다. 3개월간 수진의 명품 구매 영수증을 압축해서 첨부한 뒤 제목 없이 보냈다. 저녁 식당에 들어갔지만 입맛이 없었다. 그냥 샐러드 한 그릇을 시켰다. 휴대폰을 보면 시어머니가 카카오톡으로 내일 수진이 에르메스 가서 물건 사는데 카드 좀 챙겨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메시지를 읽고 입술을 살짝 올렸다. 내일은 정말 재미있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결제할 준비는 되셨어야 했다. 이제부터는 내 차례였다. 시어머니의 카카오톡에 알겠어요. 내일 아침 물건 정리하러 갈게. 그때 카드 가지고 갈게라고 답장했다. 단순한 답변 뒤 나는 가방 속 노트북을 꺼냈다. 카드사에서 보내온 3년간의 사용 내역이 이메일로 도착했는지 확인했고 이재호 변호사에게 즉시 전달했다. 메시지 창에 내일 오후 고발장 준비해 주시면 증거는 모두 완벽히 모였습니다라고 입력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전 처가 앞에 서서 숨을 고른다. 아파트 현관문은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내가 입력한 번호대로 열렸다. 민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시어머니가 갈색 잠옷 위에 카드를 걸치고 나왔는데 내 손에 든 카드 지갑을 보자 눈이 살짝 빛났다. 그 표정은 마치 내가 제때 납품한 물건을 받는 주인처럼 당연했다. 빨리 정리해서 나갈 생각이었어요. 나는 지갑을 시어머니에게 내밀지 않고 가방에 넣었다. 문서 방으로 들어가는 길,
거실에서 수진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다. 언니, 너 왜 왔어? 수진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는데 그 원피스의 상표 마크가 눈에 띈다. 지난주 신세계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2,300만 원짜리 샤넬 원피스였다. 내 물건 좀 정리하러 왔어. 나는 자신의 방으로 직접 들어갔다. 방 안은 여전히 결혼 당시 장식했던 그대로였지만 내가 사놓은 향수와 책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수진의 명품 가방들이 내 옷장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표정도 바꾸지 않고 가방을 꺼내 물건을 넣기 시작했다. 진짜 목표는 수진의 휴대전화와 태블릿이었다. 민주, 차 한 잔 마실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고 거실로 나갔다. 수진은 이미 라떼를 마시며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다. 언니, 내 태블릿 전지 좀 충전시켜 줄래? 선생님께 과제 내야 하는데 수진이 태블릿을 나에게 건넸다. 정확히 내가 원했던 상황이었다. 그래. 나는 태블릿을 받고 방으로 돌아갔다. 미리 준비했던 USB를 연결하고 문서 전송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수진은 명품 구매 내역을 구매 폴더에 별도로 저장해 놓았는데 그 안에는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사본과 명품 쇼핑몰에서 찍은 인증사진이 모두 있었다. 엄마, 저번에 본 그 금목걸이 언제 사줄 거야? 거실에서 수진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손을 떨리지 않고 문서 복사를 기다렸다. 복사가 끝나는 순간 수진이 방문을 열었다. 태블릿 아직 안 됐어? 나는 즉시 USB를 뽑고 태블릿을 충전기에 연결했다. 방금 연결했어. 좀 기다려. 수진은 내가 정리하고 있는 가방을 쳐다보며 이런 낡은 거 아직 안 버렸어? 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고 물건을 마무리했다. 필요한 증거는 모두 손에 넣었으니 이제 여기서 할 일은 없었다. 문을 열었을 때 전 남편 김민석이 들어왔다. 그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풀고 있었다. 너 왜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불쾌함이 더 많았다. 내 물건 정리하러 왔어. 나는 그를 피해 문을 나가려 했지만 민석이 나의 팔을 잡았다. 이혼하면 끝인 거지? 수진이 신용카드 쓰는 건 뭐 큰일이야. 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다. 큰일. 나는 천천히 그의 손을 떼었다. 18억 원이 큰 일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거다. 민석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너 법원에 갈 거야?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짓고 말했다. 아니, 너희가 나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를 고용했어. 그 말을 듣자 민석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 시어머니와 수진도 거실에서 경악한 표정을 짓고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묵려로 받아들이고 문을 나갔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면 이재호 변호사의 메시지가 왔다. 고발장 준비됐어. 언제 시간 되면 와. 나는 오후 2시에 에르메스 매장 근처에서 만나요라고 답장했다. 태블릿에 복사한 증거를 다시 확인하고 백화점 내선 방송 예약을 최종 확인했다. 오후 2시, 압구정 로데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그들에게 맞은편에 서는 시간이었다. 택시 창밖으로 압구정 로데오의 화려한 가게들이 쫙 펼쳐진다. 1시 50분, 에르메스 매장 앞에 도착했을 때 이재호 변호사가 맞아줬다. 그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다. 고발장과 증거 목록 모두 여기 있어. 그가 봉투를 건넸고 나는 안으로 살펴보았다. 3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 수진의 명품 구매 인증샷, 카드사 도난 신고 접수증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매장 관리자에게 미리 연락했어. 방송은 2시 10분에 맞춰 나올 거다. 이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장 안을 유리창으로 살펴보니
수진이 예비 신랑 박지훈과 그의 부모님과 함께 진열대 앞에 서 있었다. 수진은 하얀 블라우스에 금색 치마를 입고 기뻐하는 표정으로 비르킨 가방을 만지고 있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이 색깔이 수진에게 딱 맞아라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저기 들어가시면 돼. 필요하면 저를 불러주세요. 이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매장 문을 열었다. 안내원이 친절하게 인사하지만 나는 수진 그룹에게만 시선을 돌렸다. 지훈의 어머니가 이 가방은 결혼 선물로 적당할까? 라고 묻자 수진이 당당하게 답했다. 네, 엄마. 이 비르킨 35면 충분해요. 판매 직원이 가방을 포장하려 할 때 수진이 내 블랙카드를 꺼냈다. 이 카드로 결제할게요. 카드가 카드 판독기에 닿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직원이 고개를 젓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수진의 눈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뭐라고? 이 카드는 VVIP 블랙카드인데. 직원이 긴장해하며 다시 카드를 판독기에 대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가 무전으로 무언가를 말하자 곧장 3명의 안내원이 달려왔다. 가장 앞에 있는 매장 관리자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해당 카드는 오늘 오전 10시에 도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지훈의 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수진을 쳐다보았다. 도난 카드라니.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이 카드는 언니의 거예요. 언니가 나한테 맡긴 거야. 그녀가 급히 설명하지만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도 그래, 이 카드는 우리 며느리의 거라며 라며 말을 붙이려 했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때 매장 내부의 방송 스피커에서 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현대백화점 VVIP 블랙카드 소유자 김민주입니다. 해당 카드의 부정 사용자를 신고하겠습니다. 현재 압구정점 에르메스 매장에 계신 김수진 씨가 제 동의 없이 카드를 훔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소리치며 거짓말이야. 라고 외쳤지만 방송은 계속됐다. 지난 3개월간 해당 카드로 발생한 9억 7천만 원의 결제 중 87%가 김수진 씨의 명품 구매와 사치성 소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카드사와 경찰에 이미 신고한 내용이며 관련 증거는 박지훈 씨에게도 익명으로 전달했습니다. 지훈이 갑자기 수진을 밀쳤다. 너희 집이 이런 사기질을 하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화가 난 소리였다. 지훈의 어머니도 이런 가족과 결혼할 순 없어라며 경로하며 매장을 나가려 했다. 수진이 엄마, 아빠, 제발 들어주세요. 라며 울며 붙잡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이건 오해예요, 박 씨. 라며 설명하려 했지만 지훈 가족은 그냥 나갔다. 수진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을 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수진아, 내가 사온 명품들은 모두 내 돈으로 샀어. 이제는 내 돈을 돌려줘야 해. 문서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을 치고 나를 쳐다보았다. 언니, 왜 이렇게 해? 우리는 가족이잖아. 나는 그녀에게 차갑게 말했다. 가족이라고 내 돈을 훔치는 건? 너희가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 그때 이재호 변호사가 매장에 들어왔고 서류 봉투를 수진 앞에 놓았다. 김수진 씨, 이는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형사고발장입니다. 경찰에서 연락할 거니 기다리세요. 에르메스 매장 문을 나갈 때 수진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이재호 변호사가 경찰서에 증거 제출은 내일 하면 되고 오늘은 잘 쉬세요라고 말했지만 나는 쉬는 마음이 없었다.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켜자 수진의 미수신 통화가 17통이나 쌓여 있었다. 그와 함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알림이 쏟아졌다.
에르메스에서 카드 도난 사건. 김수진 사기 결혼이라는 글이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 있었다. 매장 안에서 목격자들이 찍은 사진과 영상이 확산되고 있었는데 수진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모습, 시어머니가 황급히 설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댓글에는 카드 주인이 누구야? 이런 사람 결혼하려다 다행이네라는 글들이 쏟아졌다. 택시가 나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지훈의 어머니인 박 부인의 전화가 왔다. 김민주 씨,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우리 가족을 속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박 부인, 제가 아는 건 카드가 부정 사용되었다는 것뿐이에요. 3개월간 9억 원 이상을 명품에 쓴 증거는 모두 지훈 씨에게 보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박 부인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집은 확실히 파혼할게요. 이런 사기꾼 가족과는 절대 묵이지 않겠어요. 문을 열자 전 남편 김민석이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안경을 쓰고 급하게 입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눈밑은 검었다. 민주, 너 진짜 경찰에 고발했어? 그가 나의 팔을 잡았지만 나는 차갑게 떼었다. 들어가서 얘기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민석이 바로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민주. 수진이 잘못했어. 그래도 가족이잖아. 소송을 취하해줘. 가족. 나는 소파에 앉아 차를 따르고 말했다. 나와 결혼한 8년 동안 너는 한 번도 나의 카드 사용 내역을 묻지 않았어. 수진이 내 카드를 훔쳐 쓰는 걸 아는데도 못 본 척했잖아.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민석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 그건 나도 몰랐어. 수진이 비밀스럽게 썼어. 나는 테이블에 이재호 변호사가 준 서류를 놓았다. 이건 3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이야. 수진의 명품 구매 외에도 너의 사무실 장비 구매비 2억 원, 시어머니의 미용실 리모델링 비용 3억 원이 모두 내 카드로 결제됐어. 민석의 눈이 커졌다. 그건 가족 공동 비용이잖아. 가족 공동 비용. 나는 미소를 짓고 휴대폰을 꺼냈다. 작년 10월 너가 비서 박하은 씨에게 선물한 5천만 원짜리 목걸이도 내 카드로 샀어. 그것도 공동 비용이야? 그 말을 듣자 민석이 일어났다.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카드 영수증을 지우지 않고 서랍에 넣어뒀어. 나는 작년 정리할 때 우연히 발견했던 영수증 사본을 보여주었다. 민석이 무릎을 꿇고 미안해, 민주. 내가 잘못했어. 돈은 갚을게, 소송을 취하해줘라고 말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먹었다. 이재호 변호사가 너에게 소송장을 보낼 거야. 18억 원 중 15억 원은 너와 수진, 시어머니가 함께 갚아야 해.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자. 그때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현관문 밖에서 들렸다. 민주야, 제발 용서해줘. 수진이 어리니까 모른 거야.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외치고 있었다. 민석이 갑자기 화를 냈다. 엄마, 그만해. 이미 끝났어. 그의 목소리가 크게 터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화장을 지운 얼굴로 들어왔고 수진도 뒤따라왔다. 수진의 눈은 부었고 옷도 구겨졌다. 언니, 제발. 그녀가 나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나는 눈을 돌렸다. 이재호 변호사의 메시지가 왔는데 금융감독원에 카드 부정 사용 신고를 완료했어. 카드사가 신우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어. 나는 이 메시지를 보고 입술을 살짝 올렸다. 이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모든 것을 갚아야 했다. 언니, 내 인생 망쳤어. SNS에 모두 나쁜 말 쓰고 친구들도 나를 피해. 수진이 발을 구르며 울었다. 시어머니는 나의 소파에 앉아 민주야. 우리는 한 집안으로 살았잖아. 이 정도 오해는 풀 수 있어라며 말을 돌렸다. 나는 차 잔을 살짝 기울이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8년 동안 이들의 모습을 본 적 없었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눈을 감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오해.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았다. 카드사에서 보낸 금융사기자 등록 통지서 화면이 나왔다. 수진이 3년간 12억 원을 부정 사용한 건 오해? 민석이 비서에게 선물한 목걸이도 오해? 시어머니의 입이 닫혔다. 이때 민석이 갑자기 화를 냈다. 김민주, 너 정말 끝까지 못 살게 만들 거야? 그가 나의 휴대폰을 치려 했지만 나는 빨리 피했다. 살게 만들지 못하는 건 너희 스스로야. 나는 미리 준비했던 음성 녹음 파일을 실행했다. 스피커에서 민석과 비서 박하은의 정열적인 대화가 흘러나왔다. 오빠, 민주 언니 모르고 있지? 그럼 그녀는 그냥 돈줄이지 뭐. 다음 주 여행 가자. 제주도 좋아. 응, 카드로 예약할게. 녹음은 1분도 안 됐지만 매장은 죽은 듯 조용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언제 녹음했어? 작년 11월 너가 방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어. 나는 작년에 민석이 방을 잠그고 통화하는 걸 의심해서 방 안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었다. 그때의 의심이 이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됐다. 수진이 오빠, 너 이런 거 하고 있었어? 라며 소리쳤지만 민석은 그냥 고개를 떨렸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왔다. 민주, 이 녹음 파일 지워줘. 우리 민석 회사에 안 좋아. 그녀가 나의 손을 잡았지만 나는 거칠게 떼었다. 이제 와서 걱정해? 나의 돈으로 너희가 사치살이 할 때는 생각 안 났잖아.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다. 이재호 변호사가 왔고 뒤에 경찰관 2명이 따라왔다. 김민석 씨, 김수진 씨. 카드 부정 사용 혐의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경찰관이 증인 신문을 내밀었다. 시어머니가 아니요. 경찰님. 이건 오해예요. 라며 앞에 섰지만 경찰관은 그녀를 피했다. 증거가 충분하니 협조해주세요. 민석과 수진은 무릎을 꿇고 울었지만 경찰관은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 시어머니도 따라 나갔지만 나는 그냥 문을 닫았다. 이재호 변호사가 민주 씨, 좋은 소식이 있어. 라고 말했다. 민석의 회사 주요 거래처인 삼성 SDS가 민석의 개인 신용 문제와 가족의 사기 혐의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소식이 왔어.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문서 정말. 응. 그들의 홍보팀에서 공식적으로 통보했어. 이제 민석의 회사는 큰 위기에 처했어.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30통 이상의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모두 차단했다. 휴대폰을 보면 소셜미디어에 김민석 회사 계약 파기라는 글도 올라왔다. 댓글에는 사기 가족이라 당연하다 김민주 씨 정의로운 사람이네라는 글이 많았다. 나는 이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어머니의 미용실에 갔다. 미용실 앞에 영업 중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몇몇 단골 고객들이 화가 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주자는 카드 사기로 경찰에 잡혔어? 우리 예치금 어떻게? 나는 그들을 보고 가까이 갔다. 저는 김민주예요. 이주자의 전 며느리입니다. 예치금은 제가 일부 갚아드릴게요. 고객들의 눈이 빛났다. 정말이에요? 응, 이재호 변호사와 함께 계산할게요. 나는 고객들의 연락처를 적고 미용실을 나갔다. 휴대폰에 이재호 변호사의 메시지가 왔었다. 민석의 회사 자산을 추적했는데 대부분 부채였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미용실은 약 5천만 원의 현금이 있었어. 나는 이 메시지를 보고 미소를 짓고 다음 목표를 설정했다. 시어머니의 미용실도 그들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했다. 미용실에서 나온 후 나는 즉시 이재호 변호사와 법원으로 향했다. 시어머니의 미용실에 5천만 원 현금이 있으니 재산 보전을 신청해야 해.
변호사가 속속들이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나는 민석 회사의 관련 뉴스를 검색했다. 김민석 대표, 삼성 SDS 계약 파기로 회사 생존 위기라는 기사가 경제 섹션 상단에 올라 있었고 댓글은 이미 수천 건이 쌓여 있었다. 민석이 지난해 10억 원 대출을 받아 회사를 운영했어. 이제 계약이 끊기면 갚을 돈도 없어. 이 변호사가 말하며 대출 계약서 사본을 보여줬다. 그 계약서의 보증일란에 시어머니의 서명이 있었다. 이미 대출은행에서 민석에게 변제 통지서를 보냈어. 그들은 지금 집안이 아수라장일 거야. 나는 이 말을 듣고 법원 직원이 재산보전 신청서를 내밀자 서명했다. 오후 3시,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망가진 옷을 입고 머리가 엉망이었고 앞에는 민주야 용서해라는 손글씨 종이가 놓여 있었다. 민주, 제발 미용실을 살려줘. 그건 내 평생 노력이야. 그녀가 기어가며 나의 바지를 붙잡았지만 나는 발을 떼었다. 평생 노력. 그 미용실 리모델링 비용 3억 원은 내 카드로 냈어. 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왔다. 이건 뭐야? 그녀가 테이블에 서류를 내밀었다. 재산 이전 동의서라는 제목이었고 위에는 나의 서명이 찍혀 있었다. 넌 작년 5월에 우리 집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꿨어. 이건 사기야. 나는 서류를 살펴보았다. 서명은 나의 것 같지만 글씨체가 살짝 다르고 날짜도 내가 해외 출장 갔던 기간이었다. 이 서명은 위조야. 거짓말. 경찰에 고발할게. 시어머니가 소리치지만 나는 평온했다. 작년 5월에 나는 일본에 있었어. 항공권과 호텔 영수증이 있어. 그리고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이 집 현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어. 서류 너가 방금 서류를 놓은 모습 다 찍혔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언제 설치했어? 이혼 결정을 내린 뒤. 너희가 뭘 할지 몰라서. 감시 영상을 재생했자 시어머니가 긴장하며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다. 그녀가 갑자기 서류를 삼키려 했지만 나는 빨리 가져왔다. 이건 이재호 변호사에게 맡길게. 위조 서명은 형사처벌을 받아. 그때 민석의 전화가 왔다. 민주, 너 미용실 자산 동결시켰어? 그의 목소리가 끊어지며 울부짖고 있었다. 그래. 너희가 갚아야 할 돈이 많아. 내 회사 망했어. 모든 직원이 퇴사하고 대출은행에서 압박하고. 너 만족했어? 나는 소리 없이 미소를 짓고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전화를 끊자 이재호 변호사의 메시지가 왔다. 법원에서 재산보전 결정이 나왔어. 시어머니의 미용실 자산과 현금 5천만 원이 동결됐고 민석의 차도 몰수할 예정이야. 나는 이 메시지를 보고 창밖을 봤다. 햇살이 화창했고 거리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8년간의 괴로움이 이제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저녁, 경찰관이 다시 왔다. 시어머니를 위조 서명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데리고 갔었다. 그녀가 민주, 용서해 라며 울며 빌었지만 나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이재호 변호사가 내일 법원에서 민석과 수진의 카드 부정사용 사건 첫 재판이 있어. 함께 가줄까? 라고 물었지만 나는 거절했다. 증거는 충분하니 변호사님께 맡길게. 밤에 친구 이수진이 왔다. 민주, 너 SNS에 나온 글 봤어? 그녀가 휴대폰을 보여줬다. 카드 부정사용 피해자 김민주, 힘내세요라는 글이 트렌드에 올라 있었고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 도와줄 수 있겠어? 수진이 말했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이재호 변호사의 실시간 통보가 왔다. 민석과 수진이 범행을 인정했어.
그냥 감형을 바라고 있어? 나는 카페에서 이 메시지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창밖은 강남의 번화한 거리였고 휴대폰에는 한국여성금융협회의 연락처가 뜨고 있었다. 친구 이수진이 소개해준 협회 관계자와 만나기로 했다. 김민주 씨, 당신의 경험은 정말 중요해요. 협회의 이영란 부회장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그녀는 안경을 쓰고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를 적고 있었다. 가족카드 부정 사용은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지만 피해자가 고발하는 경우는 10%도 안 돼. 당신처럼 강력히 대응한 사례가 필요해. 그래서 저는 여성 취업교육센터를 세우고 싶어요. 나는 준비한 계획서를 내밀었다. 금융피해 경험을 가진 여성들에게 무료로 취업교육을 제공하고 법률 지원도 연결할 생각이에요. 이 부회장이 계획서를 살펴보며 미소를 냈다. 협회에서 지원할게요. 공간과 교재비는 우리가 담아줄게. 회의가 끝나는 시간, 이재호 변호사의 전화가 왔다. 재판 결과 나왔어. 문서 민석은 1년 유예, 수지는 8개월 유예형을 받았지만 12억 원 배상금은 확정됐어. 나는 안도하며 말했다. 배상금은 어떻게 받아요? 민석의 회사 자산을 경매하고 시어머니의 미용실도 매각할 거야. 총 7억 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집에 돌아가는 길, 택시가 전처가 아파트 앞을 지나갔다. 민석과 시어머니가 짐을 싸고 나오고 있었다. 박스에 들어간 가전제품은 낡았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소리쳤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해? 아파트 현관에 김대 중단 통지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그들은 신용불량으로 집도 빌리지 못했다. 저녁, 수진이 아파트 현관에 찾아왔다. 그녀는 학교 교복을 입고 눈을 부었지만 예전의 허영스러운 모습은 하나도 없었다. 언니, 돈을 좀 빌려줘.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배상금을 기다려. 경매가 끝나면 돈이 들어올 거야. 그때는 늦었어. 수진이 소리치지만 나는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경매 정보가 공개됐다. 민석의 회사 장비와 시어머니의 미용실이 각각 경매에 나왔고 입찰자는 적었다. 민석이 대출을 안 갚아서 은행에서 강제 경매하는 거라 가격이 싸도 사람들이 망설여 해. 이재호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미용실 경매는 저가 나도 좋아. 저기서 교육센터를 열고 싶어라고 말했다. 오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김민석 가족 신용불량이라는 글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그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렸고 댓글에는 잘 됐어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게 됐다라는 글이 많았다. 나는 이를 보고 협회의 이 부회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교육센터 개소 준비 시작해도 될까요? 이 부회장이 즉시 왔고 미용실 경매 현장으로 함께 갔다. 시어머니가 경매장에서 제발 저 미용실 좀 살려주세요라며 울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경매가 시작되자 나는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했고 다른 입찰자는 없었다. 김민주 씨, 미용실을 구매하셨습니다. 경매관이 말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자 낡은 의자와 기기가 남아 있었다. 이 부회장이 여기서 많은 여성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네라고 말했자 나는 미소를 냈다. 휴대폰에 이재호 변호사의 메시지가 왔다. 민석이 배상금을 못 갚아서 추가 벌금이 나왔어. 2년 동안 복역해야 해. 나는 이 메시지를 보고 창밖을 봤다. 햇살이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고 앞으로의 길이 선명해졌다. 미용실 리모델링 설계도를 받은 아침, 이재호 변호사가 직접 찾아왔다. 그는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민석의 회사 장비 경매 금액이 나왔어. 4억 2천만 원이야. 시어머니의 미용실 매각금 3억 원과 합쳐 총 7억 2천만 원이 입금됐고 나머지 4억 8천만 원은 법원에서 강제 집행할 예정이지만
그는 잠시 멈췄다. 그들 명의의 남은 자산은 없어. 완전히 갚지는 못할 거다. 7억 2천만 원으로 충분해. 나는 설계도 위에 펜으로 표시를 했다. 교실 2개, 상담실 1개, 기숙사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교육센터 운영비로 쓸게. 나머지 돈은 법원에 맡겨 다른 피해자들에게 분배해주세요. 문서희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짓자 나는 미소를 냈다. 저도 한때 피해자였어. 남들도 도움을 받아야 해. 리모델링 시작하는 날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제한 통화였고 배경에는 감옥 특유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민주, 미용실을 왜 샀어? 그건 내 거였어. 그녀의 목소리가 거칠었지만 나는 평온했다. 이제는 여성취업교육센터가 될 거예요. 당신이 갚지 못한 단골 고객들의 예치금도 여기서 처리할게. 전화 건너편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나왔지만 나는 그냥 전화를 끊었다. 오후, 한국여성금융협회와 함께 가족카드 부정사용 근절 캠페인 기획회의를 열었다. 이영란 부회장이 발표를 보여줬다. 김민주 씨의 인터뷰 영상을 공식 채널에 올리고 각 지역에 강연을 열 거예요. 발표 화면에는 나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가 되지 말아라는 슬로건이 뜨고 있었다. 첫 강연은 다음 주 토요일 서울시청 앞에서 할 거예요. 캠페인 준비하는 동안 수진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 속 그녀는 알바복을 입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고 글에는 엄마가 감옥에 들어가고 오빠도 복역해야 해. 살 수 없어.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잠그고 리모델링 현장으로 갔다. 공사장에서는 벽돌을 부수는 소리가 쾅쾅 났고 새로운 공간이 점차 모습을 드러냈다. 첫 강연이 열린 토요일, 서울시청 앞에는 200명 이상의 여성이 모여 있었다. 이영란 부회장이 나를 소개하자 박수 소리가 터졌다. 가족카드는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신용의 증거예요.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8년 동안 자신의 신용을 남의 사치에 내줬고 결국 파멸당했어. 하지만 고발하고 대응했더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 강연이 끝난 뒤 많은 여성들이 다가왔다. 저도 남편이 카드를 부정 사용했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교육센터 언제 열려요? 나는 하나씩 답변하며 연락처를 나눴다. 그때 이재호 변호사가 다가왔어.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어. 민석은 2년 복역이 확정되고 수지는 8개월 유예 중에 사회봉사를 해야 해. 그는 서류를 보여줬다. 민석의 서명이 눈에 띄었다. 저녁, 교육센터에 간판을 달았다. 빛나는 시작이라는 이름이 밤하늘에 빛났다. 이영란 부회장이 포도주를 따라줬다. 내일 첫 수강생이 입소해. 15명 모두 금융 피해자예요. 나는 잔을 들어 건배했다. 여기서 그들 모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휴대폰에 수진의 미수신 통화가 50통 쌓여 있었지만 나는 그냥 휴대폰을 껐다. 창밖의 불빛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고 내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교육센터가 문을 연 첫날 아침 15명의 수강생이 정연하게 줄을 섰다. 가장 앞에 선 박지훈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남편이 내 카드로 5천만 원을 빌려준 뒤 도망갔어요. 이곳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문서 여기서 함께 새로운 시작할 거예요. 교실의 창문에는 햇살이 가득히 쏟아졌고 책상 위에는 각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놓여 있었다. 오후, 금융감독원과의 회의가 끝났다. 김민주 씨가 제안한 가족카드 사용 동의서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거예요. 감독원의 박근호 관장이 기념품을 건넸다. 동전 모양의 메달에는 금융안전의 선도자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카페에서 이 소식을 이재호 변호사에게 전했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단순히 복수를 넘어선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의 번호였지만 이번은 문자였다. 오빠가 복역소에서 편지를 보냈어. 앞으로 잘 살아라고. 나는 사회봉사 중인데 노인원에서 일하고 있어. 문자 뒤에는 수진이 노인을 돌보는 사진이 첨부됐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의 허영과 달리 진실로 차분했다.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간단히 답장했다. 한국여성금융협회의 정기회의에서 나는 새로운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영란 부회장이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가족카드 부정사용 신고율이 30%로 올랐어요. 당신의 영향력이 큽니다. 회의 끝나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 휴대폰에 시어머니의 제한 통화 알림이 왔다. 이번엔 그녀가 먼저 묻했다. 수진이 잘 살고 있어? 네,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감옥의 규정 시간 내에 답변했다. 민주야, 그때 미안했다. 너의 카드로 살았던 건 정말 잘못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나는 더 이상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다. 앞으로 수진을 잘 이끌어주세요. 전화를 끊은 순간 8년간의 괴로움이 마치 옷을 벗는 듯 사라졌다. 저녁,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박지윤 씨가 웃으며 말했다. 금융 관련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어요. 변호사님도 도와주셨어요. 이재호 변호사가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준 덕분이었다. 나는 포도주를 따라주며 말했다. 이것이 빛나는 시작의 의미예요.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휴대폰을 확인했다. 수진의 미수신 통화가 200통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삭제하지 않고 수진이라는 연락처를 가족 폴더에서 기타 폴더로 옮겼다. 새로운 블랙카드가 지갑에 들어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수익으로 채우는 카드였다. 카드사에서 소외 여성지원 기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자동 이체하도록 설정했다. 창밖을 보면 교육센터의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첫 번째 졸업생들이 취업 소식을 전해오는 문자가 계속 왔고 SNS에는 빛나는 시작을 추천하는 글이 늘어나고 있었다. 나는 손을 모으고 속으로 속삭였다. 남의 신용으로 꾸민 허영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파산시키는 길이지만 스스로 세운 신용은 세상에 빛을 줄 수 있다. 다음 날도 새로운 학생이 올 것이고 나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